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관세가 본격화되자 물가가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또 고용 지표는 꺾이면서 경기 둔화 시그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딛고 여기까지 올라선 만큼 증시의 조정을 이야기하기엔 다소 섣부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리마켓 시그널 마켓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급락 마감을 좀 하였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관련된 발표, 여기에 더해서 고용 보고서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호관세 발표를 7일로 연장을 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인해서 일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CTA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빅스 지수가 20을 넘어가자 고밸류 종목 매물 확대가 좀 영향이 좀 끼쳤고요. 장 후반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볼 지표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크로 지표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에 대한 부분이 5월부터 크게 악화되었다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면서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3.75%로 전장 대비 20bp가 좀 급락을 했고요. 같은 시각 10년물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4.2%대를 좀 보이면서 전장 대비 11bp 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의 9월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9월 회의에 대한 어떤 금리,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지금 25%에서 85%까지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켓맵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켓맵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힘든 하루가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 의료 건강, 유틸리티를 제외하면 전 업종이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는 3.5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금융, 산업, 통신 서비스, 기술 같은 경우도 모두 하락을 하였는데요. 특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좀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날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적 전망이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8% 넘게 급락을 하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내놨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서 2% 이상 좀 급락을 하였고요.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 압박에 주가가 3% 안팎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필수 소비재 업종은 그나마 좀 강세를 좀 지키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제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지난 미국 증시의 트리거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7만 3천 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인 11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앞선 2개월간의 신규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과 전전월 하향 조정된 폭이 좀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총 25만 8천 개가 지금 감소를 하면서 고용 시장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둔화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정부 지표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을 좀 상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7월 고용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의 둔화 국면이 좀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조업 업황 같은 경우도 둔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개월째 위축 국면으로 좀 들어선 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관세 불확실성과 연결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ISM 7월 제조업 지금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48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달인 49보다는 1포인트가 좀 낮아졌습니다. 생산에 대한 확장성 부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만 고용 같은 경우는 더 깊숙이 위축 국면으로 더 섰고요. 여기에 더해서 관세와 같은 공급망 가격에 대한 압박 요인이 좀 납품 속도라든지 재고 조절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소식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노동통계청 국장을 해임하는 그러한 좀 이벤트가 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녀의 좀 어떻게 보면 해임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될 수 없는 공정한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좀 주장을 하였고요. 당분간 부국장이 국장의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지금 노동통계국의 국장 해임 같은 경우는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 관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이벤트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얘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과 좀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은 이후에도 공화당에 꾸준히 지금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중간 선거를 준비 중인 캠프 그룹에 수백만 달러를 좀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회 선거에 나서는 공화당 후보들을 좀 지지하면서 의원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단일 인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싸움에 대한 부분과는 별도로 공화당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7월 5일 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 측근을 통해서 창당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흔적은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 및 전국구 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간의 좀 관계는 좀 다소 완화됐다라는 추정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번창하기 바란다라는 좀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관계에 대한 진전을 한번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도 급락세를 보였지만 미장 보신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꽤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지한 대표님, 일단 고용지표 쇼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사실은 이제 절대 수치가 빠진 것도 나빴지만 사실은 그보다 이제 내용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충격을 좀 받았던 것은 물론 고용지표 자체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한 3만 명 정도 고용인이 빠졌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이제 4월, 5월 수치도 수정이 되었다는 것. 사실 4월, 5월 수치가 상호관세 영향이 들어오고 난 뒤에 졸도 구인커트나 ADP 민간 고용지표가 안 좋았는데 고용지표가 좋았거든요. 이게 서로 상충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고용지표에 더 신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반전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실망감 혹은 기대치가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 보면 제조업에서 한 1만 명 이상 빠졌다는 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정부가 내세웠던 기치 아래서 제조업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오히려 제조업에서 1만 명 이상 빠졌다는 것이 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이제 증시에 좀 충격을 줬는데, 아마 이제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중에 좀 따져보면 좀 내용은 조금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노동부 고용지표에 대한 신뢰성,
예산의 감축과 함께 표본 수출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지표가 맞느냐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이제 의구심이 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왜 투자자들이 고용 이 쇼크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을까? 불안했었는데 불안했던 게 딱 현실로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닐까, 윤여민 지사님?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앞에서 좀 브리핑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월뿐만 아니라 지금 6월, 5월 조정폭이 상당히 좀 강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조정폭 자체가 너무 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에 대한 어떤 지표 자체가 상당히 나빠졌음을 다시 한번 좀 불식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좀 상당히 강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해외 출신 노동자들이 지난 4개월 동안 거의 165만 명 자체가 좀 급감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구인 수요에 대한 감소뿐만 아니라 지금 구직자도 동시에 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에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 영향을 줬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부각이 되면서 사실 좀 시장 급락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도 조금 더 올랐죠. 4.2%로. 그다음에 7월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도 밑돈 거지만 5월, 6월 달 통계 자체도 수정을 통해서 더 안 좋게 나왔다는 것.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무지하게 난 모양입니다. 바로 통계 담당자를 해고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제 정부의 수장이 통계치 오류를 지적을 해서 국장을 해임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럼 네. 과거에 나왔던 통계조차도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미국 증시나 혹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도 그래도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탄탄한 고용이었습니다.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가 밑에 안전판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이 수치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우리가 기대했던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빠졌다. 뭐 정부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이제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제 물음표를 조금 본격적으로 던질 수 있는 이제 부분을 부각은 되었지만, 사실 뭐 이거를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 본다면은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고용 지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서 나왔던 졸투 구인 건수나 ADP 민간 고용과 함께 고용 지표를 이제 다시 재해석해봐야 되는 시점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이전 통계에 대한 수정치는 있죠. 우리도 합니다. 있는데 꽤 그 갭 차이가 컸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트럼프는 이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적 인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전부터 고용 계속 잘 나와서 이게 진짜 정확한 통계인가 시장 내에서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정분을 보면 의심했던 게 어느 정도 들어맞네? 의심이 현실이 됐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윤여민 이사님.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다른 면으로 보면 파월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버티기가 맞지 않았나 또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된 이유를 좀 체크해 보면 응답에 관련돼서 좀 빠르게 대응했던 대기업에 대한 좀 수치는 좀 빠르게 적용이 됐습니다만, 뭐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수치에 어느 정도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이런 격차가 좀 크게 벌어났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런 부분까지만 좀 체크가 되지 더 깊숙하게는 좀 제가 볼 때는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연류가 됐다라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너무 많이 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결국 이제 어떤 이 통계 관련돼서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 이게 정정하는 과정에서 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담지 못했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했었어야만 했나의 어떤 그런 의문은 분명히 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고용 쪽으로 이제 확실히 좀 나타나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된 건 확실히 예상치를 크게 밑돈 고용 지표의 충격이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빅이벤트 하나가 마무리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관세가 이제 8월 7일부로 발효된다. 이 행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기점으로 많이 보도됐던 게 예를 들면 월마트라든지 나이키 이런 관세 영향으로 이런 회사들의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자, 지금 따져보죠.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물가가 슬금슬금 또 오를 조짐을 하고 있어요. 따져보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지한 대표님.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죠. 만약에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찾아온 경우 수의 하나 정도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떠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만약에 부각이 돼버리면 증시는 충격이 단기간에도 오지만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직 뭐 스태그플레이션 논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기후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것은 우려감을 충분히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호간세 협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묻히기는 했지만 사실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상호간세가 높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고, 또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말씀하셨던 저가형 일자리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민자 단속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 노동과 관련돼 있는 고용의 건수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민자 단속도 조금 덜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기조에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바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상호관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일단 부가 유입이 되는 그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에 이제 우려감이나 증폭되는 부분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고용 지표가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지만 아마 이제 이 부분과 함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지금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아마존 실적 발표를 보면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좀 우호적이라는 것을 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우려했던 물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이 나왔죠.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40% 정도까지 물가 인상, 그 가격 인상을 충분히 가격 협상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월마트의 가격이 상당히 뛰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억지로 뭔가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다라고 표명을 하더라도 아마 미국의 실질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걸 조금씩 체감하는 단계로 지금은 넘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 증시가 꽤 많이 떨어지고 나서 또 고용 충격이 나오고 나서 그 외에 관련된 지표들이 다 한번 방향을 바꿨습니다. 국채금리 급락했죠. 달러 인덱스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경기가 장기적으로 썼을 때 둔화 흐름으로 간다고 예상될 때 나타나는 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연준이란 말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사실 5회 연속 금리 동결을 하고 이틀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9월 FOMC에 대한 전망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올해 3번까지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또 변덕이 또 그렇게 죽듯이 죽어도 않을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또 네. 바뀌었군요. 네. 그만큼 고용 지표가 충격적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파월의 어떤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제 내년 5월까지가 만기지 않습니까? 그걸 좀 역으로 또 계산해 보면 한 6개월 정도 전부터는 뭐 섀도우 연준의 어떤 의장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11월부터라고 한다면 9월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이제 FOMC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좀 제가 볼 때는 결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과연 비컷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물음표를 던져보게 된다고 하면 글쎄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컷이요? 스몰 컷이 아니고 비컷도 가능성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비컷에 대한 부분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연준 의장이 9월의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7월, 8월 다 체크해보고 이제 9월 달에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사이에 또 정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 정말 지표라든지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을 체크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8월에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면서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의 스탠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뭐 빅컷, 뭐 올해 금리 인하 3번까지도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런 그림 자체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좀 그림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연준도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수도 있군요. 그런데 이지한 대표님, 예. 빅컷은 속된 말로 좀 오버 아닙니까? 오버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빅컷을 실제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하루 이틀 정도는 증시가 한화할 수 있지만 종기적으로 보면 아마 증시가 그만큼 상하기 어렵다를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빅컷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빅컷까지 기대를 하는 것, 물론 이제 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파월 의장이 그걸 이제 쉽게 용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연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트럼프 정권에서 연준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대두되거든요. 지금 현재 연준의 이제 의결권의 12장 가지고 있는 그 의결권의 12장인데 지금 현재 이제 월러이스나 보먼이사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만두시는 분을 대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부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여론 총재 금리 인하를 주장해야 되는 그러면 3분의 1 정도 이제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 3분의 1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지지를 하는 금리 찬성 인원들. 이제 나머지 이제 3분의 1 정도가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중립적인 스탠스에 기울 거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 정책가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파월 의장의 절대적인 그 지배력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숫자 싸움으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겠지만 빅컷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고용 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온 게 이 흐름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파월 의장이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도 한번 타이밍 놓쳐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나중에 경기가 정말로 급강하하게 된다면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도 놓쳐버리게 된 제롬 파월 의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9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Too late. Too late. 거의 이제 대명사처럼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막 올라가던 상황에서 그냥 금리 동결 그리고 이제 이틀에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연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뭐 인사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9월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투 레이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연준은 스탠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 좀 지표를 보면서 늦게 대응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에는 연준 FOMC가 없습니다.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달이고 다음 달 9월에 이제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의 우군이었던 아까 그 말씀하셨었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돌연 사직했어요. 이러면 그 사직한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아마 비둘기파적 인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 같은데 지난 FOMC 때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고 2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이탈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더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숫자 싸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원래가 보먼 부의장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여론 총재도 상당히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새로 임명되는 부분까지 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하되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이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딱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처럼 파월 의장이 절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좌지우지하는 형국에서 아마 이제 상황의 데이터에 따라서 아마 표결에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확대될 것 같고 특히 이제 11월이면 그 파월 연준 의장에 이어서 후임 의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임드 형사까지 감안을 하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표결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은 본인의 지금 이제 임기 말기를 앞둔 가장 큰 업적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없는 팬데믹 이후에 사태를 막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아마 최대한 경계를 하고 본인의 마지막 업적에서 가장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파월 의장 끝까지 아마 자리를 고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러 측면에서 변곡점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그냥 캐치를 하실 것 같아요. 고용 지표 갑자기 꺾였죠. 물가 심상치 않죠. 금리도 이제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지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8월 미장 흐름이 어떨까? 7월에 그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역꾸역 다 올라갔거든요. 이제 정말 8월에 뭔가 좀 변화의 흐름들이 포착이 될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조정 내지 관망, 횡보, 혹은 최악의 경우 큰 폭의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8월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윤여미 이사님. 일단 뭐 8월 같은 경우는 뭐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네. 기본적으로 증시 자체는 좀 비수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뭐 올 초에 2.4에서 지금 18.8, 18.3까지 올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미국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GDP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8월부터는 다 주가에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어떤 그 논리가 성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증시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상황에서 이러한 좀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좀 주가 자체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있어서 이러한 좀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네. 좀 보유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고 다른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종목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이제 8월 7일부로 발효가 되잖아요. 이제 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그 이제 관세 이슈까지 이제 덮치게 되면 물가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투자자들이 셈법에 넣어야 될 변수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지한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우려감이 좀 크실 겁니다. 고용 지표가 나빠졌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고,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말했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감이 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조정받고,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 대한 논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조정폭이 커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8월 초는 조정을 좀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모두 불거졌을 때 시장에 대한 반응인데, 지금 이제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시장에 이제 반응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 받을 때 거래량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악재에 비해서 생각보다 차익 매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 적어도 올 상반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의 상당 부분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하루 급락을 했지만 생각보다 차익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지만 그동안 매집했던 측에서 여전히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콜프 레이티오를 보면 1.99 풋 하방 배팅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오히려 작년 7월, 8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을 때 비하면 그 레이티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8월 달에 조정은 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격 조정에 대한 낙폭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역시 이제 조정은 조정일 뿐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수급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8월 초는 분명히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만, 오히려 8월 초가 지나고 난 뒤에는 주도주를 좀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대비는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시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에 대비를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풀이장 이후에 주요 일정들, 실적 발표들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풀이장 이후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여미 이사님,
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좀 실적적인 측면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막바지로 좀 들어선 상황에서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은 많이 발표가 됐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뭐 팔란티어 테크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뭐 이런 종목들 여기 또 온 세미컨덕터 또 바이오 마린 같은 종목들이 좀 실적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중소형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실적 발표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바지 실적 체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리장 이후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자,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 짚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은 바로 전주의 고용 쇼크 여파를 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용 지표와 무역 협상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흐름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 쇼크에 큰 타격을 입었던 기술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대장주 엔비디아의 경우 고용 부진 여파에 주가가 한 차례 타격을 입고 $170 초반선까지 다시 내려간 상황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현재 0.3%대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마찬가지로 고용 부진 여파와 불안한 전망이 겹치며 삼성전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300 초반선까지 다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주가를 견인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고용 쇼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주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분기 후 실적의 최고가를 연달아 기록했던 메타 역시 고용 쇼크에 주가가 한 차례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워낙 이전 상승폭이 컸던 만큼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것이 고용 쇼크와 겹치며 주가가 8% 이상 급락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소폭의 저가 매수 유입에 보입니다만 그래도 주가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지난주 고용 쇼크가 향후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함께 불러온 듯합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엑스모빌의 주가도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유 대장주 쉐브론 역시 같은 이유로 한 차례 하락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팔란티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00이 넘는 PR에 따른 고평가와 정부 예산삭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따른 계약 수주와 기술주 강세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하기도 했는 팔란티어였는데요. 덕분에 지난주 고용 쇼크로 인해 한 차례 하락한 주가도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로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기업 AMD는 바로 내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호실적과 더불어 중국 수출 재개 및 무역 협상 낙관에 따른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통해 주가를 지속적으로 견인했는데요. 하지만 AMD의 경우 지난주 고용 쇼크 여파에 따른 경계감 속에 실적 발표를 진행하는 만큼 그 수혜를 입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젠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암젠도 바로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약가이나 요구와 헬스케어 섹터 전반의 부진으로 인해 암젠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고용 쇼크에 한 차례 흔들린 뉴욕 증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무역 협상 추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고용 지표 발표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입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지난주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주가는 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대조적인 흐름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은 이번 분기에도 호실적이었어요. 대부분 호실적이었고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게 애플과 아마존이었는데 아마존 걱정보다는 사실 애플 걱정을 더 했죠. 왜냐 애플이 요즘에 꽤나 여러 군데서 굴욕을 당했기 때문인데 이게
애플이 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윤여미 이사님. 이게 애플 걱정은 또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아이폰의 매출이 상당히 선전했다는 부분들. 이게 이제 아이폰은 아이폰인가요? 네. 관세 우려로 일단 선구매를 했다는 부분이 일단은 조금 2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관세 때문에 비싸지기 전에 먼저 아이폰 네. 사자. 그리고 이제 17이 나오기 전에 16을 좀 사야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폰 매출이 좀 깜짝 실적을 견인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 지난해 대비해서 9.6%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아이폰의 매출 갖고 이제 애플을 좀 논하기에는 이제는 좀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가 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AI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M&A도 다 하겠다. 뭐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얘기가 좀 나오면서 확실하게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 빅테크들 사이에서 결국 AI 트렌드를 좀 끌어가는데 얼마나 좀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좀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또 M&A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또 시리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저가를 지금 어떻게 보면 형성하는 좀 차트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 220불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박스권에서 살짝 좀 이제 주가 자체가 흐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상단이 열릴 수 있는 좀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은 좀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시장의 우려를 많이 씻어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나눠서 보죠. 일단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아이폰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한 대표님. 다행이죠. 사실 이제 애플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우려감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지지부진함이 지난 실적 발표 때도 부각이 좀 되었고, 아이폰 매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우려감이 컸죠.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아이폰이 굉장히 좀 선방을 했는데 중화권에서 판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선방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중국에서의 어떤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권에서 선전했던 부분이 애플을 기사회생시키는데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화권에서 어느 정도 매출 유지가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도로 이전하는 데서 트럼프 정부가 겪었던 갈등이 일단은 약간 봉합되는 부분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애플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집권 일기 때 팀쿡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갈등의 폭발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감정 대결이 둘 다 걷잡을 수 없이 가면서, 뭐 예를 들면 팀쿡 CEO가 애플을 미국에서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뭐 생산 비용이 10배 더 든다. 라는 부분이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싸다는 부분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감정의 극한 대결로 갔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팀쿡 CEO가 좀 봉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뭔가 여건이 좀 되면 미국의 노동자들을 새로 조련을 시켜서라도 미국 내 생산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집권 1기 때와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애플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 문제는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과연 이제 과시적으로 보이느냐. 사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과 다르게 애플은 자체적으로 AI와 관련된 칩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자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칩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캐펙 투자가 마치 이제 크기처럼 보이는데, 애플도 투자 자체는 작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가시적인 성격을 보이려면 결국 애플은 온 디바이스 AI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12월 달 정도 넘어가면 뭔가 가시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팀쿡 CEO의 의견이고, 저도 아마 12월쯤 가면 뭔가 다음번 아이폰에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한 번 더 진보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일단은 네.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AI와 관련돼서는 애플의 실망 내지 배신감을 느낀 게 제 기억에 한 3번 되거든요. 크게.
뭐 개발자 회의라든지 처음에 시리 뭐 업그레이드에 대한 약속을 어긴 점 이런 점들인데 이제는 정말 애플이 AI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팀 쿡 CEO의 말을 믿어도 되는, 낙관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캐펙스의 증가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수치화로 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가이던스의 투자 증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좀 확실히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번에 2분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아이폰은 확실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M&A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하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애플에 대한 AI 실망감을 이번에는 좀 접고 그래 이제는 하겠지라고 한번 애플을 이 포트 안에 담아도 되는 것인지. 일단 두 분은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긴 보내셨습니다. 자,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사실 아마존 실적은 크게 걱정 안 했죠. 왜냐하면 AWS라는 확실한 아마존의 캐시카우가 있었는데 이게 웬걸 또 의외로 또 AWS에서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 이제 기대감이 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실적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에 대한 기대치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딥시크 공보가 4월 달에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불식시켰던 첫 번째 회사가 바로 아마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불을 지폈던 회사였고 딥시크 공포를 없앨 때도 아마존의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사실 일정 부분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됐던 캐펙스 대비해서 뭔가 결과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러면 AWS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도 다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물론 아마 잘 나왔는데 1위 사업자로서의 확실한 카리스마는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컸었던 것 같고 특히 구글이나 우리가 메타 플랫폼즈와 좀 달랐던 부분은 상업화를 하는 데서는 메타 플랫폼즈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클라우드에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고와 관련된 부분에서까지 상업화를 빨리 진행을 했는데 아마존은 우리가 생각했던 캐펙스 투자 규모는 컸었는데 이걸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은 좀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의 메타 플랫폼즈나 20% 30%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20% 이하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장에서 좀 박하게 점수를 좀 받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마존이 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이 좀 너무 높았다라는 것과 기대치가 높았다라는 부분이고 17% 넘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을 이어가거든요. 다만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그 캐펙 투자에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가 기존의 캐펙 투자에 100억 달러 추가, 메타 플랫폼도 20억 달러 추가. 그러니까 뭔가 AI에 대한 캐펙 투자가 공격적으로 확대되는데 제가 볼 때 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AWS 서비스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을 대규모 감축하겠다. 아마 이것도 주가에 좀 부정의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펙 투자는 늘렸는데 왜 관련된 클라우드 분야 사람을 저렇게 줄일까? 공격적으로 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제가 볼 때는 일부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왜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데 인원을 대규모로 감축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업 방향이 맞지 않았던가 혹은 기본적인 부서 간 설계를 좀 잘못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도 아마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낙폭이 좀 컸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리딩 업체로서의 분명히 입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뭔가 상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메타 플랫폼처럼 접목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 AWS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매출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은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 반응을 했다. 그런 것 치고는 낙폭이 좀 컸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은 없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낙폭이 클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요? 윤여미 이사님. 네, 사실 좀 월가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이제 AWS와 관련된 부분도 좀 집중을 합니다만 네. 이 아마존이 좀 사업부를 조금 이제 나눠보면 이게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대한 성장성을 꼭
AWS에만 좀 치크할 필요가 있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프로젝트 지금 이제 쿠이퍼라는 걸 통해서 우주기술 사업에 대한 확대가 분명히 좀 예상이 된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기반의 하드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인프라, 뭐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결국 이제 스페이스 X와 좀 비슷한 모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78개의 지금 위성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성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관련된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에 관련된 쪽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낙폭이 상당히 과한 상황, 오히려 지금 200불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 조정을 받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매수의 구간으로 좀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거대 빅테크 애플과 아마존 실적을 통해서 주가 향방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 역시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 연간 매출 가이던스 또한 상향하면서 여기에 또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퍼스트솔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한 대표님? 일단은 이제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금요일 보셔서 좀 놀라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요일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퍼스트솔라가 5% 급등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좀 상향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정책적인 부분도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이나 태양광 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트럼프 정권 이후에 보조금이나 각종 정책이 이제 후퇴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관련된 정책들을 정말 이제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시장이 좀 반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금은 폐지를 했는데 밑에 잘 보면 예외 조항에서 세액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8% 날라가는데 네. 잘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서 세액 공제를 하면 한 6% 정도가 보전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한 2% 정도밖에 안 날라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세액 공제가 관련된 비슷하게 예외 조항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잘 보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3, 4년 내에 공장을 지으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베네핏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전에 받았던 베네핏과 비교해 보면 또 한 7, 80% 정도 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뒤쪽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전기차나 태양광이나 기존에 굉장히 불리했던 섹터에서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퍼스트솔라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외 조항에 대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실적 기대감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급등했고, 주가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태양광 업체는 사실 불안했었는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 했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도 결국 태양광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었던 거 같고, 트럼프의 목적은 에너지만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 원자력이 됐든 화석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퍼스트솔라의 주가 상승은 의미하는 바가 큰 건 아닙니까, 윤여미 이사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풍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태양광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우호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항상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시장에서 단가를 좀 상당히 교란하는 좀 그런 행위가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달 초 최고위 경제회의에서 지금 어쨌든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하게 잡겠다라고 좀 방침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또 14개 주요 태양광 기업들하고 회동을 가진 이후에 좀 무질서한 경쟁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조기 폐기되지만 좀 빠르게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 관련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뭐 선취매가 좀 이뤄지는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급 과잉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고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실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가이던스에서도 지금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향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한 200불을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섹터는 의학, 헬스케어 부문입니다. 특히 이제 의학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약값 내려라 라고 다시 한번 강한 압박을 넣었단 말이죠. 약값의 인하는 분명히 의약품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도 여기에 좀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죠, 이지한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품 관세부터 해서 약가 인하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역으로 만약에 미국 증시 조정이 8월 달에 조금 생각보다 깊어진다라고 하면 그 대안적인 투자로 제약바이오가 나설 가능성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자체는 지금 현재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 9월 달에.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금리 인하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대안적인 투자 조정 기간에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그 FB나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지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약가 인하에 직접적으로 거론됐던 17개 회사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있는 글로벌 오리지널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약가 인하 압박을 어느 정도 받을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얘기했던 상품 관세,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관세가 적어도 이제 공표했던 걸 따지면 한 일주일 되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거냐,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거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8월 달에 미국 증시 조정이 조금 생각보다 깊어진다면 대안적인 투자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근거지로 본사로 두고 있는 빅파마들도 사실 실제 생산은 미국 내보다는 미국 바깥에서 노동력 싸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빅파마들 입장에서 관세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정은 상당히 두려운 이슈가 되겠군요. 일단은 의약품, 특히 반도체 의약품 관련돼서는 아직은 좀 품목별 관세 자체가 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발표 안 됐죠. 그러나 조사는 다 끝났고 네.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좀 흘린 부분이 있죠. 특히 의약품 뭡니까? 관련돼서는 뭐 100%, 200% 얘기 나왔습니다만 기간을 좀 주겠다라는 측면은 결국은 유예 기간을 좀 네. 길게 주겠다라는 거.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함께 처음에 부과되는 관세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관세가 과연 몇 프로가 될까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의약품은 생각보다 관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쨌든 공장을 이전하는 데 따른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도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관세 자체는 그렇게 큰 타격을 초반엔 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빅파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이사, 이지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마켓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